안녕하세요. 2026년 원천징수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이석정 세무사입니다. 제가 해마다 원천징수 실무의 강의를 촬영하고 또 교재를 편집하고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가장 업무의 시작이고 기초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장시간 동안 원천징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실무에 관련돼서는 소득세의 과세 체계, 법인세의 과세 체계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사항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갈까요? 원천징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과세 체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원천징수의 기본은 사실은 국세과세관청의 징수 체계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진신고하는 소득세 법인세 체계와 달리 국가에서 우리 회사 또는 소득의 지급자한테 부탁을 하는 체계죠. 이 원천징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게 용이하지 않으니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다음에 우리 이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에서 납부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자가 개인 아니면 법인이죠. 법인은 법인세법, 개인은 소득세법, 이렇게 두 가지의 체계를 잘 이해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가볍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체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발생주의의 회계 처리를 따르죠. 발생주의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같은 경우 소득자가 개인일 경우는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를 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 열거된 부분만 과세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최근의 사례에서 보면 열거된 소득이 굉장히 많죠. 이분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열거주의에 의해서 우리 소득을 보면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에서 과세상의 소득을 합산한다라고 해가지고 추후에 종합소득 뭐 이렇게 산정을 하는 부분까지 보시죠. 법인은 이에 비해서요 포괄주의라는 제도를 취합니다. 포괄주의는 특별한 거 없이 우리 법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다만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만 빠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빼고 과세하는 게 포괄주의 과세 체계예요.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소득의 과세 체계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요. 당연히 법인소득은 법인세법, 개인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과세 체계가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법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좀 적게 들어가죠.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다만 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인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 납부하기에는 마땅치 않다는 게 우리 세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좀 다방면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과세 방법, 그러니까 개인의 과세 방법인 소득세에서는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1영년이라고 합니다. 1영년. 1영년은 달력에 의한 1년이죠. 물론 세법이 요즘은 어려운 용어를 빼겠다 해서 영년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달력이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1인이 1영년 동안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한다. 소득의 합산입니다. 수입의 합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각각 소득을 계산한 다음에 전체를 합산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합산하는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세율 때문에 그렇죠. 세율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누진, 초과누진, 8단계 초과누진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지면 세금이 많죠.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한다. 연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분류과세가 있죠. 퇴직, 양도소득. 이 금융투자소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예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가 폭이 철회되면서 일단은 퇴직과 양도는 따로 별도로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자 배당의 종합소득 내에 합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은 퇴직대로. 그러니까 이제 보면 올해 1년 동안 2번의 퇴직이 있었다라고 하면
합산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요, 연을 달리해서 이중근로가 있더라도 퇴사를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양도만 별도로 합산이죠. 연에 5번 했다면 5번 전부 다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원 포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일단 거래징수. 거래징수란 용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어.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용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 거래하죠. 이게 거래징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사업자가 내는 거죠.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차감해서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와 거래징수 이 두 가지가 세원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 소득별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도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의 지급자가 우리 본인의 소득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하지만 본인은 직접 신고 납부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때요? 이 세법적인 함량이라든지 이 또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소득의 지급자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원천징수 방법을 살펴보면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죠.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자가 법인일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요. 배당소득은 전부 다 원천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신탁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주주한테 배당을 할 때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개인이 은행에다가 이자를 맡겼어. 적금을 맡겼어. 그러면 이자를 줄 때는요, 보통 15.4죠.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1.4가 있으니까 14%가 원천징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회사 대 회사, 그죠? 개인 대 개인끼리 만약에 했을 때 이자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원천징수는 27.5로 올라가죠. 27.5%. 역시 2.5는 지방소득세, 25%는 우리 이 소득세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이자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또 상세히 또 보게 됩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4죠. 아까 법인주주일 경우는 원천징수가 없다. 하지만 개인주주일 경우는 15.4% 원천징수가 된다. 사업소득은 약간 좀 세무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있고요.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죠.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일부 있다. 전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정해진 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도 원천징수가 있죠. 근로소득은 일용근로냐 아니면 일반근로냐에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질 겁니다. 자, 연금소득도 원천징수가 있죠. 공적연금, 공적연금, 외연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기타소득도 원천징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퇴직소득도 원천징수가 있고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라기보다는 예정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가 있는데 다만 비거주자 있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런 분들이 국내의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도했을 때 어떤 부동산에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인 같은 경우 소득자입니다.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는 원천징수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자는 무조건 원천징수가 된다.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자가 개인일 때는 원천징수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에 관련되는 개정세법을 볼까요? 원천징수의 개정사항을 하나씩 가볍게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우리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죠?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고요. 약간 왼쪽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션 때문에 했는데 이 화면이 똑바로 되지 않은 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 국세기본법에 좀 볼게요. 가볍게 이해만 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1번 일반 우편이죠. 보통 통상적으로는 납부고지서는 등기송달이 원칙입니다. 등기우편. 하지만 일반 우편도 사실은 등기우편하고 일반 우편 차이는요,
끝까지 추적이 되느냐, 일반 우표는 추적이 안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제출 후 문합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고지서 나가죠. 이 고지서까지 일반 우표는 할 수 있도록 송달했고요. 또 그다음에 전자송달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췄고, 그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걸로. 그러니까 보냈어라고 하면 전자송달은 주소에 입력될 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로 좀 간편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어때요? 매일 0.02%, 그러니까 만분의 2.2%, 만분의 2.2만큼 매일매일 이자가 가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고지서는 만리자로 보통 해서 보통 되거든요. 14일 전이니까 보통 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면 월 말 납기입니다. 근데 월 말 납기로 가산세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납세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빨리 낼 거야 라고 하면서 가산세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행정적인 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납부 기한까지는 그대로 하되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그러니까 지정 납부 기한이 경과죠. 언제까지 내세요라는데 그게 지났어. 그러면 그 기한이 지났을 때는 우리 한 달 보통 보면 이 만분의 2.5를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0.6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월마다 붙이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죠. 우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비과세 한도 있죠.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자녀가 몇 명 있더라도 월 20만 원 주던 것을 자녀 한 명당 2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상향시켰다. 여기에 적용 기한을 보면 어때요? 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부분부터죠. 이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의 대상 확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굉장히 업종이 다양합니다. 꼭 제조업체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종전에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이었죠. 그리고 직전 연도에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도 가능했어요. 직전 연도가 없었으니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260만 원 월정액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3,700만 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를 올렸다. 물가 인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번은 이중과세 조정인데 원래 법인세가 10%였었죠, 예전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이후에 1%씩 다운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배당 가산율도 9% 다운시켰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 10%로 다시 올렸습니다. 원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배당 가산율이 10%가 아니고 11%입니다. 자, 논리는 아주 다양하게 있지만 굳이 시간상 우리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적용을 보시면 우리 27년 이후부터잖아요. 왜냐하면 26년부터 법인세율이 원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배당으로 가는 게 그 다음 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7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투자계좌에 관련되는 소득 구분 규정이 신설됐네요. 종합투자계좌 IMA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배당하는 이런 상품이네요. 수익형 상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이익을 배당 소득에 포함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비세공제가 확대됐네요.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큰 묵직한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만 24가 넘죠. 그러면 만 20세가 넘어버리거나 또는 이 소득이 있거나,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두 가지가 이슈가 있어서 예전부터 나이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득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는 괜찮은데요. 요즘은 3개월 넘어가면 다 정식 직원으로 등록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교육비세 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게 소득의 제한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 그 대학생 자녀나 이 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교육비세 공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원들은 그동안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우리 학원 교습비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네요. 관련되는 구체적인 부분이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고요. 자, 12번입니다. 사용자 간이지급명서 월별 제출 시기 유예. 이건 이제 우리 그 한국세무사 회의에서 그 국세청 우리 기재부 지금 이제 재정경제부죠.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 유예를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1년 유예했었는데 그래서 2년 유예해서 했었는데 다시 1년을 유예시켰다. 그래서 2027년입니다. 간이지급명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원천징수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됐네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종신보험이죠. 종신연금. 이 종신연금을 3%로 인하해서 좀 부담을 낮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령 20년 차가 초과되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수령할 때, 그죠? 그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을 연금 수령할 때 초과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세율을 60에서 50%로 인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가 돼서 혜택이 되게 큰데 거기에서도 다시 또 인하했으니까 퇴직연금을 더 가입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재밌는 게 하나 나왔네요. 14번에 보면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 분납제도. 이건 근로소득에 대한 우리 그 연말정산 시 10만 원 추가되면 3개월 분납제도는 있었죠. 근데 이걸 사실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그죠? 음료품 배달원 이 세 가지의 업종을 영위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 있는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는데 이때 10만 원 초과되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부분은 2, 3, 4로 나누겠다. 이 정도는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니까 벌써 적용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까요? 17번에 자녀세 공제가 1인당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그 간이세표가 좀 달라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부분들은 뭐 크게 우리 적용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법인세법에서는 이 부분만 보죠. 법인세 세율 조정이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 조정은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10%로 원복이 됐다고 그랬죠. 종전에는 9%였습니다. 200억 이하는 19%였거든요. 이것도 원복이 됐고요. 21%, 그죠? 이렇게 쭉 됐었는데 전부 다 이게 원위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1%씩 인정했다. 또 주목할 만한 우리 원천징수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 같은 경우는 최소 9%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냥 200억 이하는 20%를 적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율로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특법입니다. 조특법은 우리 또 많이 적용되는 거 한번 좀 볼까요?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 특혜를 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재원으로 배당받은 부분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해서 우리 투자를 장려하는, 벤처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코스닥 벤처 펀드도 우리 펀드 가입해서 우리 수령할 때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시켰는데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은 인당 누적 투자액 규정에서 인당 연간 투자액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인당 누적 투자액 3천만 원밖에 안 해줬었는데 매년 2천만 원씩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많이 되겠죠? 4번 고향사랑 기부금이 요즘 핫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내가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 다 돌려받죠. 근데 10만 원만 돌려받는 게 아니고 30%를 지역에서 상품권 내지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이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원 냈고 13만 원 돌려받는다 이런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써먹었는데 고액 고향사랑 기부로 이번에 확대가 됐어요. 500만 원부터 2천만 원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대폭
고액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전북 같은 경우 전라북도에 한다면 100만 원 이상 되면 뭡니까? 거기에 그 도청 청사에 이름도 이렇게 적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중간에 제가 한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를 좀 더 늘려줬어요.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던 것과는 달리 20만 원까지로 확대시켰죠. 20만 원까지는 15에서 40%로 상향시켜 주겠다. 그러면 따져보면 20만 원에 40%잖아요. 그러면 40%에다가 10만 원까지는 우리 100% 돌려받고 10만 원 초과한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는 40%. 그 다음에 우리 30%는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그냥 원금 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 회수다.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지역마다 할인권을 주거나 아니면 네이버 페이로 뭐 플러스를 주거나 각 지방마다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사안이네요. 노라운 우산 공제한도 그 납입한도 확대인데요. 납입한도를 종전에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분기마다 300만 원이면 1,200만 원인데 이걸 분기를 없애버리고 연이니까 어때요? 한꺼번에 1,800만 원 불입해도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사업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이 기준을 종전에 50% 이상 감소해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시켜줬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예탁금 관련되는 비과세는 읽어보시고요. 청년 미래적금이 새로 만들어졌죠. 청년 미래적금 발생되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신설됐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요즘은 뭐 청년에 대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상만 맞다고 하면요. 굉장히 큰 혜택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7,500만 원 이하, 6,300만 원 이하 고소득자한테는 지원해주지 않겠다. 연 6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관련돼서 역견해서 이 농특세도 비과세했고 이자소득도 비과세 시켜주겠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요 사이에 그 명칭이 좀 바뀌었었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명칭을 새로 개설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12번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월세세액 공제가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 공제가 허용됐다. 이 부분 읽어볼까요?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는 부부가 따로 살아도 부부거든요. 같이 살아도 부부고 혼인만 확인되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세대주, 세대원 이렇게 따라갔다면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이런 배우자도 동일한 조건이 허용되면 추가로 월세세 공제 같이 해주겠다. 하지만 합쳐서 세대의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이제 지금 주식이 뭐 불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을 뒷받침하는 또 원인 제공, 그죠? 또 이렇게 든든한 지원을 만들어준 규정이 이 부분입니다.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하고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이 거주자가 배당 성향이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이 저율로 분리과세하겠다. 분리는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떨어뜨려서 과세하겠다. 굉장히 고소득을 유인자한테 유인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식 투자가 좀 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배당의 적용 요건 이런 거 상세히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됐네요. 신용카드가 되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우리가 눈여겨보되 요즘은 전산에서 힘을 좀 많이 빌리잖아요. 우리가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 있으니까 일단은 한도만 늘었다 이 정도로 신경 쓰지 바랍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자녀나 손자녀 포함해서 한 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상향하겠다. 그래서 개정사항은 무자녀일 때는 1,900,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350, 4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1,900, 7천만 원 초과자들은 250, 275, 30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부양자녀의 범위를 직계비속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6년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육비
교육비 공제 받는데 신용카드 이중과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비세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종전에서 학교 등등에서 지금 그 평생교육시설, 그죠? 그다음에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등등을 추가해서 적용 대상을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여기에 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 이런 데들은 교육공제를 적용받아라. 근데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제외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개정세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우리 종전의 개정사항 중에 금년도 시행되는 부분만 좀 별도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책에서 좀 더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인적 용역이 뭐냐면 비거주자들이 국내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용역을 제공하고 들어가면 비거주자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약에 따라서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거주자 아니에요? 이러면 비과세를 시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 까다롭게 했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비과세 면제 신청을 직접 해주라.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라. 우리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나 비거주자 맞아요? 라는 뜻의 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거주지국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 이렇게 있는 거주자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일 경우는 그 나라의 거주자가 맞다라는 확인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달 지급한 달에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해요. 10일까지 제출도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게 해놨어요. 거주자 판정 기준 보완도 올해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는 1년 중에 183일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8월 이후에 들어와서 6월 이전에 나가면 각 연도마다 따지니까 183일이 각각 연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거주자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거주자 문제에 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OECD에 맞춰서 계속하여서 183일 이상. 그러니까 연을 포함시켜서 8월 달에 들어왔지만 내년 6월에 나갔으면 연을 합쳐보면 어때요?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183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해당 사항이 없죠. 우리 2월 달에 와서 6월 달에 갔어.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와서 다시 6월 달에 갔어. 이러면 어때요? 연을 합쳐서 계속해서가 아니고 텀이 벌어졌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명칭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증빙은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들어갔으니까 아마 많이 했었을 겁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그러니까 그 발달 재활이 필요한 그 장애우 있죠. 이런 분들이 우리 그 공제를 작년부터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 공제해 줄 때 발달 재활 서비스 내지는 장애인 증명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도 추가시켜서 공제를 해줬다. 증빙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정상 방법 합리화라는 부분이 이제 또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퇴직금을 퇴직할 때 딱 계산했죠. 그리고 밀어넣어서 우리 어디다 넣었냐면 연금 계좌에 넣었죠. 연금 계좌에서 찾을 때마다 퇴직소득세로 계산한 거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아직 안 찾으면 그죠? 전에 있었던 퇴직소득 불입해놓고 내가 안 찾으면 계속 이연된단 말이에요. 또해서 퇴직해서 넣어놓으면 이게 어떤 세금이 정산이 될 거냐 이 문제가 상당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찾아버린 거 빼고 내가 퇴직해서 불입했어. 그러면 그때 다시 정산해놔라. 정산해놓고 나중에 재정산해서 남아있는 세금 정산하고 이번에 들어온 걸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지급해라.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 합리화시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개정세법에 관련되는 변경 분야입니다.